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력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제2과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손수와 관련된 글자, 그리고 손과 관련된 많은 글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나온 글자가 손수입니다. 우리 부수자이죠. 그리고 손수자와 또 손, 그리고 아래라는 뜻의 아래 하자 합쳐서 이러한 모양으로 변한 글자가 있습니다. 절배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세 배를 드린다든지 또 두 번 절을 한다든지 할 때 제배란 말을 씁니다만 그때 쓰는 절배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손수자가 있는 그대로인데 오른쪽은 손수와 아래 하자가 합쳐져서 모양이 좀 변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글자는 손수에서 뭔가 삐져나오는 모양으로 해서 그 파임이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뭐가 삐져나오므로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실수, 뭔가 좀 동작을 잘못해서 하는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업, 이것은 직업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벼화에다가 몇 단을 뜻하는 벼화에 이를 실자를 합쳐서 차례다는 차례 하는 질서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손수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절배는 앞에는 손수가 되겠습니다. 손수가 되는데 오른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수자와 아래 하자가 합쳐진 모양인데 모양이 좀 변했습니다. 손을 두 개를 합치고 아래로 이렇게 절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손수자가 있는데 손수에서 뭐가 하나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뭘 잡고 있는데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잃을 실자가 됩니다. 모양이 좀 변하게 되겠습니다. 모양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예, 윗부분이 이렇게 좀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잃어버린 실,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잃어버린 실인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자,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볕단을 세우는 모양이다 해서 그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볕단에서 벼가 빠지지 않도록 차례차례 잘 세워놓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차례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벼화자를 붙인 것이 차례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서 할 때 씁니다. 자, 마지막 아래의 글자는 이을성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계성을 한다 또는 성낙을 받는다 또 성은을 입는다 할 때 쓰는 성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이 손수자가 어딘가 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글자는 사실은 모양이 많이 다른 글자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병부절이라고 우리가 부수에서 배웠습니다. 이 글자에 두 손으로 받들 공을 합친 글자가 원래 이 글자였는데 그래서 받들어 모신다는 그런 뜻인데 나중에 손 숫자가 들어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글자의 자원을 자세히 다 잘 알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제1차 목표는 자원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이을성이다 하는 그런 낱말로 글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른장과 아비부, 소축이라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비부는 부수자에서 배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손에 도끼를 잡은 모양입니다. 자, 위에 어른장, 어른 얘기할 때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의 친정 아버지를 얘기할 때 장인이라고 하고 장부는 건장한 남자를 얘기할 때 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손에 쇠고삐를 잡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주로 간지, 가월병정, 자축인묘 이렇게 60갑자를 할 때 쓰는 그런 간지에 주로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른장을 보겠습니다. 어른장을 보면 이러한 모양에다가 이 파임을 한 글자입니다. 파임이 지금 막대기를 일단 뜻하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른인데 그러므로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잡고 있는 것은 손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은 이렇게 씁니다만 이것을 줄여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손을 나타냅니다. 지금 뒤에 계속 글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손과 관련된 손이 변형된 모양입니다. 여기서 다시 좀 변형된 것이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공식적인 발음이 없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모양을 보면 저것이 손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비부와 소축은 아비부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소축은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척자입니다. 자라는 것은 우리가 길이를 재는 길이를 재는 자가인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자라는 것은 길의 단위로서 한 자, 두 자 할 때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이때 옛날에는 어떤 길이를 잴 때는 손뼈으로 많이 쟀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을 잴 때는 발걸음으로 이렇게 잰다든지 했습니다. 이것은 뼈매를 이렇게 재듯이 손을 이렇게 모아서 아래로 편 모양입니다. 이것이 한자다 해서 자척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자는 지금 옛날에는 시대마다 자의 길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30.3cm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도는 재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삼척은 세자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동자라고 할 때. 자, 이 자로 이렇게 장소를 재어서 어떤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로 이렇게 재는 곳, 그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아예 어떤 장소를 뜻하는 네모를 넣게 됩니다.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판이다, 한 판이다, 어떤 한 범이다 그런 뜻으로 판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는 것도 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두는 바둑을 대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글자는 보면 얽힐구라는 얘기입니다. 얽혔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빨간 글자이므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글자의 서임으로 저런 모양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얽히게 이렇게 꼬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얽히고 꼬은데 무엇이 얽히고 꼬았느냐? 목에서, 입에서 이렇게 뭔가 꼬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부러지는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부러질 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규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규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얽힐 구와 칠복자가 되겠습니다. 칠복은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두드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얽히게 자꾸 꼬고 또 쳐서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널리 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얽고 그 다음에 두드려서 거두어 드린다는 그런 뜻의 거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칠복이 들어가겠습니다. 칠복은 거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났다. 이익을 거두어 드렸다. 그 수익이 났습니다. 회수 이렇게 널리 있는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 자, 얽힐 구에 실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얽힐 규가 되겠습니다. 실이 꼬여서 얽힌 모양이다 해서 뭔가 규명을 한다. 그것을 꼬인 것을 이렇게 밝힌다는 것을 규명입니다. 그리고 규탄한다 할 때 정도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실사에 얽힐 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우도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운 것입니다. 세 손가락을 나타낸 이런 손가락의 모양이 바뀌어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오른손을 주로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종노입니다. 종노는 사로잡힌 여자의 모양이다. 여자와 손입니다. 또우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는 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거의 대부분 손을 뜻하게 됩니다. 손을 어떻게 한 행동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로잡힌 여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고 노예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종이나 노예, 사로잡힌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력을 넣습니다. 힘력을 넣어서 힘쓸 노다, 노력한다 할 때 그런 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로잡힌 여자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분노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로잡힌 노예의 마음이다 해서 성낼노가 되겠습니다. 분노를 느낀다, 노기가 있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제비숙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아제비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 그런 삼촌이나 그런 사람은 아제비라고 합니다. 또는 나이가 들었을 경우 결혼하실 경우에는 숙부라고도 부르는 그런 아제비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숙은 오른쪽에 손이라는 뜻에 또 우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글자가 이제 좀 별로 보기 힘든 글자인데 작은 콩이 자라는 모양이다. 뜯어보면 위에는 위상자와 작은 소자입니다. 위상자의 아래에는 작은 소자 모양인데 이것이 작은 콩이 자라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작은 콩이 이렇게 자라는 모양이므로 작은 콩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은 콩을 이렇게 손으로 짚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리다. 작은 콩의 의미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린 사람이라 해서 아제비다. 아제비숙입니다. 우리가 숙부 또는 당숙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콩을 짚는 모양입니다. 작은 콩을 손으로 짚는다는 뜻으로 아제비숙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뜻하는 상수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작은 콩을 집으려면 몸을 아주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긴장하고 맑은 물처럼 그런 상태를 맑을 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의 어떤 상태를 많이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아제비숙이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뜻하는 집면입니다. 간머리. 여기에 아제비를 뜻하는 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집안이 조용합니다. 집안이 아주 긴장이 감도는 그런 조용한 정적이 도는 그런 큰 소리가 없고 조용한 집안이다 해서 고요할 적입니다. 한적하다, 적적하다 할 때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맑을 숙은 정숙하다, 또 숙녀다 이런 글자에도 쓰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아제비 숙의 아래에다가 눈을 이렇게 뜻하는 눈목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제비 숙 자체는 어떻게 긴장하고 콩을 짚는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조그마한 것에도 눈길을 줍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눈길을 줘 감독하다는 뜻입니다. 감독. 우리 야구 감독, 축구 감독, 영화 감독할 때 쓰는 그 감독입니다. 독촉 이렇게 잘 살펴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독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괴이할 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뭔가 괴물이다 또는 괴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괴상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도 보면 또가 나오고 흙토가 나옵니다. 손으로 흙을 파는 모양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흙을 판다 이거예요. 손으로 흙을 파면 구멍이 생기겠습니다. 그렇게 뻥 뚫린 마음의 상태, 그것을 괴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뜻하는 신방변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괴이할 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을 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색한다, 수사를 한다 할 때 하는 수색입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제방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고 찾느냐? 여기도 또 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으로 무엇을 찾습니다. 손으로 찾는데 이 절구구자와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구멍혈이 있고 이래서 불화자와 구멍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들고
구멍을 이렇게 불을 들고, 손에 불을 들고 어떤 구멍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뜻하기도 하고, 또는 구멍 속에 어떤 불씨를 찾는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제방비를 합쳐서 이것이 차절수라는 글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상당히 복잡한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 극이란 글자인데, 사람이 갇힌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글자들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사실은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진짜인지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갇힌 모양이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목변에 이 글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래 위에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갇힌 공간을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사람인자가 붙습니다. 사람인자 보이지 않죠?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또 손을 뜻하는 또 우자가 있습니다. 이 네 개가 합쳐진 것이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을 넣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넣고 모양이 조금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굽었습니다만, 그리고 왼쪽에는 입구, 오른쪽에는 또 우 이렇게 쓰고 앞에 나무목을 붙인 것이 극진할 극이다. 극이라는 것은 가장 끝을 얘기를 합니다. 위를 얘기해도 아주 극이고 좌우로 얘기해도 극입니다. 남극, 북극 또는 지극하다 할 때, 그래서 어디 가야 할 곳의 마지막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무 목변에 위에 이렇게 하고 또 획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꼬부리고 입구에 또 우자를 넣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사람이 닿아 있다. 그래서 맨 끝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철 안에 갇혀서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괴롭게 갇혀 있습니다. 괴롭게 갇혀서 입으로 기도를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죽음을 죽는 형벌을 극형이라고도 하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극진하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할 때도 쓰는 끝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눈에 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버두와 관련된 글자들인데 앞에서 나온 이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손이라고 했습니다. 우가 펼쳐진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 우는 오른손을 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왼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른손이냐 왼손을 나타내냐 할 경우에는 쓰는 방법이 좀 다르게 됩니다. 우선 버두일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를 하면 손을 뜻한 또 우를 하면 이게 벗이 되겠습니다. 결국 벗은 손과 손을 잡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친구 사이는 손과 손을 잡은 상태다. 그래서 버두가 되겠습니다. 우정, 우방, 우방은 우리 이웃, 우리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나라를 우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설류는 이렇게 손 아래에 육다를입니다. 고기를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고기입니다. 고기를 잡은 손입니다. 요즘도 그래도 좀 먹고 살려면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고 하듯이 옛날에도 뭔가 가지고 있다 하면 고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할 때 기준이 고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유식하다, 또 유리하다 이런 글자에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오른쪽 우입니다. 이때 오른쪽 우를 적을 때는 이 글자의 모양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지를 않고 이 삐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삐침을 하고 한일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입구자는 하나의 어떤 물건이라는 그런 뜻으로 써서
어떤 뭔가 물건을 잡고 있는 그런 손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인데 오른쪽을 뜻하는 우 위에 초두머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초두와 이렇게 해석해서는 되지 않고 옛 글자를 보면 젊은 무녀의 머리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를 만지고 매만지고 있는 어떤 젊은 무녀다는 그런 의미의 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무녀라는 것은 어떤 순종하에 따른다는 그런 뜻이겠죠. 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녀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순종하에 따른다. 그래서 같다라는 뜻의 같을 약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간. 그리고 불교 용어에 반야심경이라든지 나오는 반야라고 할 때는 이것이 약이 아니라 야로 읽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을 뜻하는 말서문을 넣으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므로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허락한다, 승낙한다 할 때 저는 락이 되겠습니다. 허락할 때는 락으로 쓰고 승낙할 때는 낙으로 쓴다는 걸 한글로 적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입니다. 자, 왼쪽인데 모양이 똑같은데 아까 손을 뜻하는 오른손을 뜻하는 이것과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는 또 왼손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오른손일 경우에는 삐침을 먼저 하고 한일자를 나중에 한다 했는데 왼손을 뜻할 때에는 이렇게 한일을 먼저 하고 삐침을 길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구를 뜻하는 상인 공을 적어서 왼쪽 좌라 이렇게 합니다. 왼손에 뭘 들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뭔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왼쪽이다. 좌측. 좌천이다. 좀 좋지 않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쪽은 오른쪽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왼좌에는 돕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붙이게 되면 돕는 사람이다. 보조한다. 절에서는 큰 스님을 돕는 사람을 상좌라고 합니다. 자, 좀 복잡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글자지만 뜯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글자이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좌부방 언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왼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왼좌 아래에 고기를 뜻하는 육다를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렵지만 뜯어보면 이 글자가 다 아는 글자들입니다. 자, 이 빨간색의 글자입니다. 수나라 수. 우리가 당나라, 수나라 할 때 쓰던 그 수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의 뜻은 신이 내려오는 곳에서 제사고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자에서 언덕을 뜻할 경우에 신이 내려오는 곳, 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해석을 따랐습니다. 언덕, 신이 내려오는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왼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고기를 들고 있습니다. 제사 고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수나라 수다. 자, 이 제사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제사를 지내러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착받침을 붙인 것이 따라갈 수가 되겠습니다. 따를 수입니다. 자, 글자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언덕부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따를 수가 수필이다. 붓이 가는 대로 적는 그런 걸 수필이라고 합니다. 수행한다. 어떻게 따라가서 보좌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원, 그런 사람을 수행원이라고 합니다. 자, 제사 고기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흙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타라고 합니다. 떨어져서 흙이 다 묻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니까 흙토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손톱조라는 글자입니다. 손톱조도 우리가 빨간 글자인데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운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손의 모양이다.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손톱조에 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뜻을 새기면 되겠습니까? 여자를 손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온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여자를 손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모양으로 온당하다는 그런 온당할 타가 됐습니다. 타당하다. 타협점을 찾는다고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손톱조에 아래에 아들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미뿔부다는 글자인데 빨간 글자이므로 1800엔 쓰이지 않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 우리 아기를 보고 아 정말 이 친구 믿을만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여기 옆에 구멍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들자를 할 때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구멍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나오는 어떤 탯줄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여기에 손을 얹은 글자가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양이다 해서 젖유가 되겠습니다. 우유다, 모유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벌부에 삼수입니다. 아이가 물에 빠진 모양이에요. 물에 빠진 아이를 이렇게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부다, 뜨다는 뜻의 뜰부입니다. 우리가 부침이 있다는 것은 뜨고 가라앉고 뜨고 가라앉는 것을 부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이라는 것은 뜻을 다니는 거예요. 뜻을 막 움직이는 걸.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이렇게 누구한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1번 기호냐 2번 기호냐 어느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 것을 부동표라고 합니다. 자,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 뭔가 덮을멱입니다. 덮을멱은 뭔가 무엇을 가린다는 그런 뜻이죠. 뭔가 상에 무엇을 가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상에 덮은 뭐 맛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면 내가 여기서 받습니다. 손으로. 손이 2개 들어있습니다. 받는다는 뜻의 수입니다. 받을 수입니다. 자, 받을 수가 있으면 또 준다는 뜻의 수가 또 있어야 되겠죠. 받고 또 주니까 손을 하나 더 합칩니다. 손을 더하는 제방변을 합치고 받을 수 이렇게 적으면 줄 수가 됩니다. 자, 주고받는다고 할 때는 수수라고 합니다. 그때는 줄 수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여한다, 상장을 수여한다 할 때도 준다는 뜻의 줄 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모양의 글자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뜯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뜯어보면 위에 이렇게 손톱조가 있고 아래에 이렇게 또 우가 있습니다. 2개의 손입니다. 손인데 이런 모양의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이것은 뭔가 줄을 이렇게 풀어준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운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위에서는 줄을 풀어주고 아래서는 당기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끌원이다. 끌어온다는 뜻의 원입니다. 빨간색의 글자이네요. 자, 끌어오는 것을 다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손을 넣었습니다. 손을 넣어서 하는 것이 이게 당긴다는 뜻의 당길 원입니다. 원조한다. 뭔가 당겨서 도와준다. 응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당기는데 실을 당깁니다. 여러분, 실은 이렇게 풀어주고 당기면 나무 막대기를 당기는 거는 감촉이 다르겠죠. 실은 이렇게 느슨하니까 당기는 것도 좀 느슨합니다. 그래서 느리다는 뜻의 느릴완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완행열차. 요즘도 완행열차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완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완행열차란 말은 잘 안 쓰죠. 어쨌든 느린 열차를 완행열차라고 합니다. 완화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당깁니다. 끌어당기는데 뭘 끌어당기느냐? 해를 끌어당깁니다. 해. 햇살을 끌어당깁니다. 추울 때 해를 끌어당긴다 생각하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따뜻한 난입니다. 난방, 방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방을 온난, 따뜻한 것을 온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손인데, 손톱조가 손입니다. 손인데 아래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열매를 손으로 따는 것이다. 그래서 캔다는 뜻의 캘체입니다. 이것은 1800자가 아니지만 다시 손을 하나 더한 이 글자는 캘체, 또 같은 모양입니다만 이것은 1800자에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캐다, 채용한다, 사람을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캔다는, 발굴한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채취한다, 이렇게 뜯고 이렇게 캐는 것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서 뭔가 이렇게 캤습니다. 캤는데 그것으로 뭔가 예쁘게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꾸밉니다. 이 트럭 사면 머리칼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쁘게 이렇게 꾸미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식물에, 나무에서 채취한 식물성 염료다. 예쁜 색으로 이렇게 치장한다고 해서 색채라고 하는 무늬, 색채할 때 쓰는 채가 되겠습니다. 채색이다, 광채다 할 때 되겠습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나무에서 뭘 캔다는 뜻입니다. 캐는데 무엇을 캐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초두머리를 붙이면 풀을 캐는 것이 확실합니다. 풀 모양의 것은 나물입니다. 나물채가 되겠습니다. 야채다, 채소다 할 때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손수, 절배, 이를실, 차례질, 이을승, 어른장, 아비부, 소축, 자척 이렇게 한번 쭉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쭉 읽고 한 번씩 노트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복습을 하기 위해서. 네, 조금 복잡한 글자도 있습니다만 복잡한 글자도 다 뜯어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자를 잘 모르는 한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강의가 끝났으면 제1과의 복습에서 이렇게 노트 해놓은 것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과, 2과, 3과, 4과, 5가 맞추면 또 여기서 1과부터 하시고 자꾸 보면 이렇게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X자를 해서 지워 나가시고 모르는 글자만 다시 또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